약간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분풀이를 했을 가능성. 맹수가 먹이를 잡은 후에 네. 소위 그 갖고 노는 아주 이제 잔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2022년 5월 15일 저녁 112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로 사는 아내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는 남편. 경찰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내 고 씨의 집으로 도착한 시간은 밤 9시경. 수차례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고 씨가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20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고 왼쪽 목에 찔린 상처와 벤 상처 1개, 가슴배 허리 부위에 찔린 상처 15개, 외음부 주변에 벤 상처 4개, 팔다리에 벤 상처 10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다발성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 혈흔과 충격 비산 혈흔은 낮은 위치에 분포해 있었고 전부 안방 안마의자와 장롱 주변 부분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근처에선 범죄에 사용된 흉기와 목장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방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그 안에 목장갑과 흉기를 담아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빌라 2층에서 거주하며 1층에선 작은 식당을 하고 있던 고 씨. 살해 현장엔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에 찍힌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네, 상황 추정 시간에 집에서 나오는 남자가 찍혔는데 옷으로 봐서는 당시 그 고 씨 아들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더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던 용의자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자켓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추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켓이 중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범인의 지능적인 행동일까? 경찰은 자켓에 단서를 두고 CCTV 분석을 다시 했고 사건 당일 아침 10시경 해당 자켓을 입은 남자가 종이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편함에서 집 열쇠를 꺼내서 출입문 열고 피해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평소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둔 모양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열쇠를 찾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역시나 고 씨의 아들인 것일까? 그런데 그때 경찰은 피해자 고 씨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최씨,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이자는커녕 아직 원금 350만 원도 안 갚았잖아. 최 씨는 피해자 고 씨의 식당 단골 손님이었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서 피해자와 자주 싸웠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최 씨와 고 씨가 몸싸움을 벌였고 최 씨가 고 씨의 목을 조르는 것을 식당 관계자가 봤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최 씨, 그리고 고 씨의 아들. 그날 해운대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행의 범인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식당 여주인 살해 사건입니다. 일단 현장 시신 발견 현장 혈흔이 좀 많이 있었는데 또 국과수 부검 결과 목 동정맥 절단이 수반된 상처가 치명상으로 판단됐었고요. 또 몸통에 찔린 상처로 인해서 여기가 또 몸통 부분은 여기서 상처의 생활 반응이 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심장이 좀 어느 정도 멈춘 후에 또 찔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이 상처가 좀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은 거는 심장에 피가 돌지 않는 상태에서 상처를 찌르거나 피부를 베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조금은 도는 죽어가는 때의 상처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혈액이 멈춘 상태에서 찔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쌓이는 경동맥 그게 이제 그럼 결국은 그 과다출혈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과다출혈이지만 어쨌든 뇌로 가는 형태. 근데 다른 것은 그런데 오버킬이 난 건 맞는데 이 외음부 주변에 상처가 있고요. 팔다리에 찔린 게 아니라 벤 상처예요. 네. 뱄다는 건 이거잖아요. 팔로 막았다라는 거. 아니 그거는 이제 막았다고 하면 네. 이게 약간의 뭐라 밀리거나 이런 형태겠죠. 네.
뱄다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뵌 거예요. 저항은과 또 다른. 그렇죠. 그냥 뭐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뵌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았고. 약간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분풀이를 했을 가능성. 그리고 외음부 주변에 이것도 뵌 거예요. 찌른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살인, 그러니까 죽이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감정적인 게 다분히 들어가는. 그럼 이것만 보면 아 이게 내연 관계의 누구 아니면은 성범죄의 대상 아니면 뭐 이런 이별 범죄 중에 뭘 한 다발성 자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도 특히 찌른 것이 아니라 열상이 아니라 이게 이제 벤 상처라고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좀 이런 거는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 저항은 자체가 방어흔, 그러니까 이제 방어흔, 뭐 저항 이런 게 없어요. 없거나 아주 최소화돼 있어요. 그럼 뭐냐? 이 경동맥을 찌르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력화된 사람을 상대로 고문, 감정적인 일종의 분풀이인가요? 그쵸. 이제 우리 맹수가 먹이를 잡은 후에 네. 소위 그 갖고 노는 아주 이제 잔혹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그렇지 않고는 이게 가능한가. 이 시신의 상태를 봤을 때 네. 혈흔은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탈과 충격 비산형이 낮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네.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약간 그 이 낮은 상태. 네. 위에서 내리치거나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약간 지배 형태. 요거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충격 비산혈흔과 이탈혈흔이 낮다는 의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다는 건 도망가거나 뭔가 다툼이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고 네. 낮다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 제압된 상태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 아예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약을 먹이거나 침실. 예, 이런 침실. 형태. 그게 다 의미가 다른 부분인 건데 이거는 중간 정태라고 해서 이 범인은 네. 분명하게 이 피해자와 면식 관계이면서 대단히 큰 감정적인 그리고 성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네. 물론 이건 단히 단독범이죠. 이건 뭐 둘이 이런 형태라면 단절이 나타나거나 이런데 그건 아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안방 안마 의자와 장롱 부분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공격 위치가 안방이라는 것과 안마 의자에서 네. 안마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 공격을 받거나 제압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그 정도로 편하게 안방까지 들어와도 그냥 자기는 앉아 그렇죠. 있는 예.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번호키 같은 거 네. 몇 번이니까 들어와서 난 안마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서 뭐 말싸움하다가 네. 이런 정도의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또 한 가지는 이거랑 좀 연관되어 있어 보입니다. 우편함에 열쇠가 있는 모양이에요. 자연스럽게 우편함을 열고 열쇠를 뽑아서 열고 들어갔다. 여기 그 하필 또 이 집이 1층은 가게, 네. 2층은 생활집. 그러니까 가게 하다가 쉬러 올라가거나 뭐 가게가 늦으면 또 올라가거나 열쇠를 굳이 이렇게 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놔야지 네. 편한 사람들 또 그걸 아는 사람들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알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뭐 이 친한 사이라고 하면 열쇠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노는 걸 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도의 면식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켓을 입은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옷이 아들 옷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자켓을 또 다시 또 가지러 들어가는 부분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아들도 일단은 용의선상에 당시 올랐었고 이 자켓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독특한 형태가 그거를 입으면은 누군지를 알 수 있거나 알 수 없거나. 그러니까 자켓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용의 그걸 깨기 위한 위장용 자켓. 그러니까 신분을 한번 속일 수 그렇죠. 있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자켓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들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옷을 한번 갈아입었다는 건데 피가 아무래도 좀 비산혈흔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서서 거죠. 예. 아들의 남자 옷이 거기 있어서 입고 그럴 나왔- 수도 있는 거고 네.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아는 사람인데 네. 옷을 그 입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방법을 그걸 이용해서 했거나 혹시라도 네. 뭐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CCTV로 보고 네.
뭐 이렇게 뭐 신고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용의자 둘입니다. 이제 아들을 하고요. 최 씨라는 이제 돈 문제로 관련돼서 400만 원을 빌려서 8개월에 걸쳐서 5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50만 원만 갖고 350원이 안 갚아가지고 좀 고성도 오가고 심지어 목까지 조르는 상황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상은 같은 경우에 뭐 성적으로 좀 보이는 공격과 고문 뭐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이 350 가지고 싸웠다고 성적인 공격 이 정도의 고문 행위 그리고 아들이라면 또 어머니한테 이런 행위 이게 둘 다 조금 갸웃하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어서요. 아들의 경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의 상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근데 이 우리가 뭐 돈을 빌려주는 뭐 채권 채무 관계가 남녀 사이에 아니면 이게 그것만 수반되지 않죠. 예를 들면은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을 짝사랑한다거나 뭐 일종의 스토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관심을 갖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뭐 돈을 조금 빌리고 뭐 이런 이게 겹쳐 있는 부분일 수 있죠. 그리고 400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400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 아닌 정도. 왜 식당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관계의 수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지금 350 가지고 싸운 게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 둘 사이에도 어떤 관계성을 그렇죠. 전제로 하는 그런 액수라고 보는 네. 거예요. 뭐 2천만 3천만 원이라면 네. 돈 자체의 목적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범인이 좀 좁혀진 상황에서 누가 왜 고 씨를 살해했는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채무 관계로 감정이 안 좋았던 최 씨를 조사하던 중 범행 3달 전인 2월 23일 살인용으로 적당한 칼을 검색했고 3월 13일 여자 급소, 살충제, 질초제, 쥐약 효능을 검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조사를 벌이던 도중 아주 흉측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사건 당일 아침에 사진을 몇 장 받았는데 고 씨가 죽은 사진이라니까요. 미친놈이 이 사진을 나한테 보냈다고요? 피해자 고 씨가 살해된 모습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남자. 그는 바로 최 씨였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같은 자켓을 입은 최 씨가 며칠 전에도 고 씨의 식당을 방문했다는 것을 찾아냈고 60대 남성 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빗독촉에 짜증이 난 것도 있지만 고 씨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더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 고 씨의 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고 씨와 친분을 쌓게 된 최 씨. 피해자의 집이나 식당 수리 등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홀로 짝사랑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 씨가 고 씨에게 돈을 빌리며 돈 문제로 다투게 됐고 최 씨는 고 씨에 대한 악감정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고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오해가 들자 최 씨는 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리를 해주려고 수리 도구를 종이 가방에 챙겨서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수리하던 중에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종이 가방 안에서 수리도구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우발적이란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의 몸에 남은 흔적은 최 씨의 말과 달랐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고 씨의 몸에는 호흡이 정지한 후에도 흉기로 수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최 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과 극단적인 선택 방법에 대한 검색을 한 기록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범행 직전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도중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잡혀오기 전에 제초제를 마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몸이 너무 안 좋네요. 실제로 그의 방 안에서는 제초제가 발견됐고 최 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치 경찰의 조사 상황을 늦추기라도 하듯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최 씨. 피해자의 사체를 촬영해 주변에 전송하고 제초제를 마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최 씨. 하지만 그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또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보냈다. 그건 마치 증거잖아요, 이게. 증거이기도 하지만 네. 소유욕, 과시욕, 네. 그리고 명분.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분.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죽였어. 이 죽인 이유가 이 여자랑 뭐가 있었는데 나를 배신해 갖고 뭐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자신의
이해 못할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을 타인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네. 소유욕과 인정욕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지금 이 최 씨와 고 씨 사이가 묘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최 씨가 고 씨에 대해서 일방적인 스토킹 같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거잖아요. 고 씨가 이제 혼자 살고 아니면 뭐 저 이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이건 별거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고 씨에 대해서 그런 일방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스토킹, 에로토매니아가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돈을 이렇게 좀 빌리는 과정이 이제 이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네. 근데 사실은 고 씨는 그게 아니라 진짜 돈 빌리고 이런 거 부분.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밀치고 네. 했던 부분. 그러니까 최 씨가 고 씨에 대한 생각과 고 씨가 최 씨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네. 사실은 그 에로토매니아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좀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게 고 씨와 친분을 쌓게 된다고 하는데 이 친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최 씨의 일방적인 상황과 이 네. 맥락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고 이걸 짝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스토킹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최 씨가 고 씨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삐뚤어진 소유욕이죠.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아니 고 씨는 내가 당신이랑 사귀는 관계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진짜 에로토매니아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일단 정정드릴 거는 짝사랑을 해서 죽였다는 건 이제 최 씨 본인 주장이고 본인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딴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망상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망상연애, 에로토매니아 네. 그런 거죠. 그 의미를 갖는 게 그 의미입니다. 또 제초제 같은 경우에 또 미리 검색을 합니다. 여자급소 살충제 제초제 검색을 3달 전에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방에서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먹어서 위색척도 한 것처럼 좀 보이는데 제초제를 조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맛만 봤다 정도. 그렇죠. 왜? 네. 아니 쥐가 다 검색했다면요. 네. 얼마 먹으면 죽는지 알잖아요. 사실 죽을 생각은 없었고. 그러니까 그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저 여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망상적 합리성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 스토리는 내가 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못 가지면 죽이고 나는 제초제를 먹고 죽는 어떤 자기의 그렇죠.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이른바 범죄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누구한테 경찰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판이나 아니면 여기에서도 그 사람한테는 상당히 네. 유리하게 갈 수가 있죠. 여자급소, 살충제, 제초제, 쥐약효능. 근데 여자급소를 왜 얘기했을까? 뭐 살인의 적당한 칼은 이해됩니다. 근데 여자 급소는 뭐 그러니까 아까 그 외음부 쪽에 네. 뵌 거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여자 급소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 고통을 주거나 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종의 시간 같은 걸 한 거잖아요. 시체 네. 강간 같은 거를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 정도로 에로토매니아 범죄자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로토매니아의 특성을 조금 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본인은 우발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종이봉투 가져간 것이고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다퉈서 했다라고 하지만 미리 3달 전에 검색도 했고 지금 어쨌든 수리도구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재판이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우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네. 변호사가 시켰을 수 있어요. 그게 너 형량에 도움이 된다. 네. 당연히 몇 달 전부터 계획하면 계획살인과 네. 우발살인은 형량 자체가 다른데요. 그래서 1심은 진행이 됐고요. 1심에서는 2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죠. 네. 예. 에로토매니아의 범죄자의 특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결국은 일종의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가 가만히 됐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버림받은 남자로 판단해서 형량이 25년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선을 이해했다라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되죠. 감정선을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범행의 범죄 스토리와 범죄 행동을 평가를 해야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죄와 벌을 따져야 되는데 네. 그 뒤에 감정선. 그러니까 피해자는 말이 없잖아요. 네. 그 피해자의 못한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정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피해자는 말이 없고 가해자의 말을 들어서 오히려 감형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무기징역이 나와도 낮은 형량인데 25년이 나와버렸으니까 이거는 한참 억울하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한테는. 2심 진행 중이고요. 2심은 또 어떤 식으로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스스로 그냥 망상 속에서 누군가를 좋아했고, 좋아했다는 말도 좀 그러네요. 집착했고, 소유하려고 했고. 소유하려고 해서 죽인 그런 성실하게 사셨던 분은 진짜 말 그대로 그 급시에 좀 날벼락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게 이런 살인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혹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요.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